자, 조민환입니다. 방금 우리 해민 선생님께 스님께서 주사체에 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 그와 같은 어떤 주사체에 관한 어떤 여러 다양한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어떤 미학적 용어 또는 이제 어떤 범주로 말하면 나는 괴이할 괴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원래 2시간으로 잡았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아마 1시간으로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해서 제가 추사의 어떤 서화 작품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만 한 작품만 해도 1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정말 엄청난 그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감안해서 좀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보기 바랍니다. 앞에 지금 이렇게 제가 첫 화면으로 띄운 것은 여러분이 다 이제 왼편에 있는 게 소치허련의 그 주사상입니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주사 작품 하면 떠오르는 서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른 그 작품은 주사 선생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한도, 그 다음에 이제 불이설란도라고도 하고 또 부장난도라고 일컬어지는 정말 제가 본 그 자료로서는 굉장히 추사였던 그 창의적인 기존에 없었던 어떤 하나의 예술 양식을 만들어낸 그런 작품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심난도는 사실은 제가 명명한 난의 도의 이름인데, 저 작품은 맨 마지막에 천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주역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지뢰 복괴에서 복에는 천지의 마음을 본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지심을 줄여서 또 천심이라고 합니다. 주로 동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와 이법을 이제 천지지심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주사난 가운데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난 중에 하나가 수식난이라 그래서 굉장히 난잎이 굉장히 가느다란 이런 어떤 난이 있습니다. 저 수식난에서 주목할 것은 이제 말을 숫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향조암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추사의 어떤 서화를 이제 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괴에 조금 더 큰 범주로 말하면 광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추사의 다양한 서화 작품을 이해하는데 주목할 것은 추사라고 하는 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을 추자, 그 다음에 역사할 때 하는 사자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추사 문집을 편찬했던 앞에 서문을 보다 보면 주사 선생의 일생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노자가 말하는 화광동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세속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살면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이제 형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화광동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로 주사 선생의 일생을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화광동진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제주도나 북촌 같은데 이렇게 유배를 가는 그런 어떤 험난한 그런 어떤 이 상황으로 이게 전개가 되는데, 아까 우리 이기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런 험난한 유배 생활은 도리어 주사의 예술성 측면에 볼 때는 아까 우리 해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흔히 말하는 추사체 내지는 어떤 금성학의 탁월한 업적을 남기게 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또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철학을 볼 때 유배 철학 또는 문학에서 유배 문학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적을 남기려면 유배를
한 10년 정도는 다산 정약용 선생 강진의 그 15, 16년 정도의 그 유배 생활의 결과물이 그 엄청난 그 여러분들이 다산 그 전집을 아마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유배를 안 간 상태에서 정말 대단한 업적 남기신 분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그 강의에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창신 차원의 어떤 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중국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동양 서화사, 작게 보면 이제 중국 서화사와 연계했을 때 어떤 분을 하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저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한번 풀이를 해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제가 청나라 때 그 정섭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서예가이기도 하고 호는 판교, 여기 혹시 판교에서 오신 분 있을 텐데 정판교라고 하는 그 분의 저 작품과 함께 연계를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사와 관련된 그 여러 어떤 그 뭐랄까 예술 차원에서 이 접근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추사 작품을 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를 보다 보면 이런 뭐 해조 이런 너무 밝아서 이게 안 되네. 빨간 글씨 첫 번째 해조 있죠? 해조 같은 경우는 이제 풀 해자 조는 조롱 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한테 어떤 조롱을 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가지고 내가 풀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해조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근데 해조라고 하는 용어는 그 뭐 퇴계 선생도 이렇게 문집을 보다 보면은 저 해조와 관련된 그런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해조는 양웅이라고 하는 그 한나라 때 정말 뛰어난 천재적인 문장가가 있었어요. 근데 양웅이 이 태현경을 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양자운 초태현경 할 때 맨 첫 번째 이렇게 이제 태현경을 짓고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지었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이제 원래 주역을 본따서 만든 그 책입니다. 이제 주역은 이진법으로 64개인데 이제 태연은 그 노자를 본따라서 81수예요. 머리 숫자를 써서.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세계를 이해한 그런 어떤 정말 텍스트인데 저렇게 이제 태연이라고 하는 이제 태연 경자는 이후에 이제 태연을 높여서 그 이제 명칭한 거예요. 태연을 짓고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태현이라고 해서 현자를 써서 네가 책을 썼는데 아직도 흰 게 많아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조롱을 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시인 기현 상백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양웅이 야 너희들 이렇게 비우는데 사실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이 해조라고 하는 그 부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 이제 이후에 누가 나를 비웃으면 그 비웃음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그 용어로 돼요. 어쨌든 퇴계 선생도 아마 그 태연경을 보셨던 것 같아. 사실 그리고 또 그 도교의 가장 그 기본 텍스트인 참동계를 또 봤다라고 하는 또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연구들은 앉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적으로 일단 세한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 세한도 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깊이 패인 소나무의 형상과 이 우측에 난 그 새로운 가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난 요 가지는 이제 우리가 주역의 어떤 시가로 말하면은 저게 바로 지뢰 복개의 어떤 상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양이 이렇게 그 탄생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양이 주사의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반영하는 나중에 여러분들 지뢰 복개를 조금 공부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천신남도 부분에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깊이 패인 소나무의 요 형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옆에 있는 글씨는 누구 글씨죠? 오른편에 있는 글씨 세안연호지 송백지 후자를 써야 되는데 빼먹고 쓰신 거야. 안준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옆에다
조그맣게 안기불자 썼죠 여기. 불조라고 이렇게 써서 이제 세안지 세안연우지 송백지 후조를 불조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후조보다도 더 불조가 훨씬 더 강렬한 어떤 뭐랄까 이 안중근 선생의 그 어떤 뭐랄까 마음가짐. 왜 후조는 뒤에 시들지만 불조는 뭐예요? 시들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다 더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또 뭐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자, 세안도에서의 이 파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시각에서 이제 또 함께 연계를 해서 그 파인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그 강의에 아까 이 서두로서 우리가 추사의 어떤 괴와 관련된 그런 어떤 서화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섭이라고 하는 분을 좀 함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정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개의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섭은 그 양주라는 지역의 활약했던 그 당대 유명한 그 화가를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양주 팔괴라고 합니다. 팔괴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정섭의 그 회화 세계의 특징은 섞인다는 겁니다. 섞일 잡자예요. 섞인다. 그 다음에 탈고 유신, 옛것에서부터 벗어난, 즉 법고 차원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예술 창작 세계를 펼쳐내겠다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그런 어떤 창신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섭이 행했던 그 서화 작품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거론한다면 기본 형식은 육분 반서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그 서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보통 한문의 기본은 8분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서체가 있지만, 그래서 좌우 균형이 맞는데 그 8분에서 1.5분을 덜어낸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1.5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1.5분을 덜어냈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뭔가 새롭게 이렇게 창신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새로운 예술색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즉 옛것에 매몰되지 않아야 돼요. 뭐 등등. 그래서 이 옛것에서 벗어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아주 톡톡하게 확립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탈고 유신 창립과, 그리고 이제 이 잡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미학 정신을 통해서 실제 작품을 보면은 이 서예를 회화에 응용하고 또 회화를 서예에 응용하는 이런 또 융합적인 또 이런 어떤 또 그 창작 어떤 경향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주사 선생이 서법과 시품과 화수라고 하는 요게 다 그 화경인데, 제가 봤더니 화경 자체가 다 동일한 묘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복합적인 그런 사유와도 또 상당히 이렇게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사 선생이 예술이란 이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군자 예술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말기시하고 천기시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주사 같은 분은 그게 아니다. 진정한 어떤 선비 기운을 드러내는 예술은 군자 예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구별짓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다르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다르다라고 의식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예술의 창의성과 관련돼 있고, 그 창의성의 또 다른 표현이 괴고, 그것을 좀 더 확장하면 저는 정말 대단한 광기가 있었던 분이 바로 추사 선생이 아닌가. 물론 이제 광기 뭐 또 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속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광이나 견이라는 용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은 예술가에서 광과 견이라고 하는 용어는 최고의 찬사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자, 정섭의 글씨입니다. 우리가 육분반서 및 기타 정신의 창신적 어떤 창작 세계를 잘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난득호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보처럼 사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밑에 화제에 쓴 걸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반듯하지 않죠?
자, 저 화제 위를 다 연결시키면 인생의 등락이라고 하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런 식의 화제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회화 작품에 응용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추사 선생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정섭은 이렇게 글씨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 그 마른 대나무라고 하는 마를 숫자 수죽의 그 창안자이기도 합니다. 대나무 자체가 통죽이 없죠. 왕죽 없이 아주 이렇게 가는 그런 그 대나무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창작을 하는데, 이 정섭이 창안한 그 이전과 다른 어떤 그 이 회화적 기법은 이 화제의 이 어떤 그 구성을 잘 보세요. 화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 오른편 맨 위에서 그냥 쭉 반듯하게 써나가는 그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화제의 형식이었어요. 근데 정섭은 왼편에서부터 화제를 씁니다. 즉 왼편에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화제 형상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위 있는 그 그림의 두 번째 그림도 그렇고, 첫 번째 그림 아예 바위 안에다 막 썼고, 두 번째 그림도 바위 말고 이 화제선을 쭉 이으면 실제로 바위를 그린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오른편에 있는 저 작품의 그 화제는, 저 화제는 그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요건데, 자, 정섭에 이제 그 화제를 이렇게 또 누가 따가지고 저렇게 또 정리했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화제의 글귀 내용입니다. 저 화제로 된 그 정섭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맨 윗부분 교정청산 불방송과 같은 요 그 내용은 이렇게 2020년도 시진핑이 신년 그 축하 말에 여기 나와 있죠. 교정청산 불방송. 이때 방송은 이제 간자로. 근데 이제 번자는 이제 원래 저 송자는 이제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대나무가 아주 그냥 그 바위에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그 어떤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진핑이 저걸 이제 응용을 해서 뭐 중국 어떤 그 인민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자, 그다음에 이제 정섭은 또 난에 있어서는 또 대단한 또 그 역량을 발휘한 그 또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까다로운 그 주사 선생이 그 난을 치는 그 중국 역대 많은 사람들이 난을 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난을 제대로 잘 친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잘 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거론한 인물이 바로 정섭이에요. 이 정섭의 그 난에, 특히 난잎에 이렇게 그 아주 뭐 아마 이제 이건 저 삼분 손익법 같은 걸 운용해서 그린 맨 왼편의 어떤 그 난, 기타 이제 그 난의 어떤 그 굉장히 율동감이 있고, 그러면서 변화무쌍한 이런 것들은 실제 추사 작품에서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추사난 가운데 굉장히 약간 그 괴이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향조암난입니다. 일반적인 난의 난잎보다도 굉장히 길죠. 저런 정도의 난을 과감하게 그린다는 건 이건 보통 그 어떤 예술적 역량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저 난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난 가지고 사실 어떤 그 인물이 이게 조일용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린 것을 뭐 이렇게 혹시 주사 진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조금 그 문제 시비를 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요건데, 왼편과 오른편 여러분들 딱 봐도 벌써 격이 다르죠. 이게 이제 짝퉁처럼 보이죠. 아니, 저 오른편을 그린 그런 어떤 사람이 왼편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느낌이 안 들죠. 그러니까 주사는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그 절제된 그 속에 아주 그 자신의 어떤 그 예술적 감성을 과감하게 왼편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른편은 어때요? 좀 그렇죠. 뭐 이렇게 뭐라고 좀 너무 힘이 들어갔어. 힘도 들어갔고 뭔가 이렇게 어느 순간 딱 절제된 맛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 참 거시기 하죠.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뭐 저 그 구체적인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는데 어쨌든 그분의 그 어떤 진품 가품 논란은 상당히 격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나중에 또 천신남도라고 하는 난을 통해서 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조난이 저렇게 주사 선생 그 이렇게 그 전시하는 대표적인 그 어떤 그걸로 이렇게 채택된 대로 유명한 난입니다. 정섭 잠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추남입니다. 그래서 저 얼굴 못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옆집 처녀한테도 바람맞고 이렇게 퇴짜 맞고 좀 그런 분인데 자 글씨를 한번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응? 긍정적 차원의 참 거시기하죠. 굉장히 글씨가 이렇게 회화적 그런 어떤 그 맛이 있고 정말 좋습니다. 글씨가. 그 왼편에 있는 글씨는 뭐라고 썼죠? 자, 실아하수대. 방이 우아하려면 방이 굳이 클 필요가 있느냐? 이 정도면 딱 좋아요. 그 다음에 차향 부재다. 화향, 꽃의 향기는 많을 필요가 없어. 그냥 은은하게 이렇게. 자, 정섭의 우리가 아까 난석포가채라고 하냐면은 돌을 크고 작은 돌을 막 모아가지고 길바닥에 딱 뿌리면 그냥 그 길바닥에 큰 돌, 작은 돌을 막 이렇게 그냥 어지럽게 놓여 있는 그게 자연이죠, 저게. 그래서 보세요. 저 보시면은 자 오른편 쪽 글씨를 보시면 크고 작고 뭐 정말 다양한 저게 바로 자연이면서 괴면서 잡이에요, 이게. 왼편 작품 보세요. 우리 김혁 선생님도 아시는 글자가 나오네. 저 술주자 나오잖아. 술주자. 네 번째 술주자 나왔잖아요. 어쨌든 저건 우리가 요즘 AI가 지금 뭐 예술 분야까지 이렇게 침투하고 있는데 저런 건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추사체, 우리 스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식의 추사체도 그건 AI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만약 AI 시대의 어떤 바람직한 서예가 뭐냐라고 한다면 근데 추사를 하나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좀 배고프시길 조금 저런 작품 보시면서 좀 채워갑니까?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추사 선생이 이제 정섭을 추존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석파 대영군, 흥성 대영군이 난을 쳤을 때 이제 뭐 이렇게 옆에 썼던 그 화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밑에 정판교와 같은 뭐 이런 분들은 정말 굉장히 난에 뛰어난 역량을 보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인품도 뛰어났다는 거야. 인품. 그래서 이 부분이 동양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회화 작품 하나만 가지고 작가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인품 고고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사 선생의 용어로 말하면 사기예요. 선비 기운이 담겼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는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추사 선생의 또 이 삼전법을 운영한 아주 참 좋은 난인데 이 지금 난에 썼던 이 시구들이 바로 정섭의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두 구절 모두 청나라 판교의 시다. 거사제. 이제 거사는 이제 추사 선생이 이제 말년에 쓰셨던 호 중에 하나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추사는 이런 정섭의 어떤 서화 철학의 어떤 점을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정섭이 양주 8괴라고 하는 그 괴라고 하는 용어와 좀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불기심난도라고 불리는 그 난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진품명품 자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진품명품 나왔을 때 아마 10억 이상인가 받았던 뭐 그 작품인데 근데 제가 이 작품을 거론한 그 이유는 그 왼편에 있는 그 화재 끓기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만약 내가 이 어떤 회화를 하겠다 또는 미학을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과 관련된 어떤 짤막한 문장인데 정말 그런 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압축적으로 표현한 정말 아주 멋진 글입니다. 우리 김혁 선생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잘 모르겠지만 자, 불기심이라는 말 보입니까? 네. 불기심 저 왼편에 자 불기심 시라 불기심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논어를 읽었던 분들은 이제 보시면 내성불구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신목소시 십수소지 여기서 많이 들었네. 응? 오케이 대학에. 그 다음에 이제 성의정심 저 이제 네 번째 성의정심 어디? 자,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그 학생들한테 이 서학 공부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전을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그걸 가장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사 선생의 요 화제예요, 요가. 저 많이 저 익숙한 용어들이 나오죠. 불기심, 내성불구, 신목 소견, 신목소지, 기어부인저. 그다음에 수차 소해지만 조그마한 기회지만 필자 성의정심 중내, 성의정심과 같은 그런 수양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 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난잎이 바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도구의 자세로서 작품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런 화제는 사실 정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제가 철학적 화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섭 관련된 정판교 집은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심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화제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정말 가슴이 와닿는 그런 화제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정서에 정말 견줘도 저는 손색이 없는 그런 이 화제 내용이 주사 선생에게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자, 이거 이제 제가 이 무작위 신기독, 그 다음에 이제 성어중 형어회, 성중 형회라고 하는 사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또 제가 또 참고로 이렇게 또 보여드렸어요. 즉, 어떤 수양론을 통한 그리고 또 이 예술 작품 자체가 실제로 어떤 윤리적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글귀를 실제 난을 치면서 옆에다 화제로 했던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보시죠. 세안도 할 때 세안의 느낌을 담은 형상이 과연 어떻게 표현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편에 있는 것은 뭐죠, 저게? 여러분들 지갑에 보면 있어요, 저게. 저게 타는 이정의 풍죽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갑 5만원권 보시면은 타는 이정의 풍죽도와 그 다음에 이제 어몽룡의 월매도 두 개가 오버랩돼 있어요. 그건 제가 식사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 거센 바람, 북풍입니다. 북서풍이에요. 그래서 풍죽을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위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런 불어오는 바람에 휘는 녹목의 대나무하고 그 다음에 안에 저 멀리 단목으로 그린 대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불어와도 휘지 않는 단목의 대나무가 군자고 휘는 대나무는 소인배 뭐 이렇게 또 풀이를 해요. 근데 휘었다는 자체를 굳이 소인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이 뭔가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휘게끔 하는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봄바람이에요, 가을바람이에요? 당연히 가을바람이겠죠.
그러니 그런 바람 자체가 워낙 세게 되면은 위가 잘려버립니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보는 그 이 수은 유적장의 풍죽도예요. 예. 자, 나무는 어떻게 자라고 싶었겠어요? 곱게 쭉 자라고 싶었겠죠. 그게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게 바로 이제 이인상의 설성도에 쭉 뻗어 올라간 나무예요, 이게. 응? 요거. 요건 누구 그림이죠? 내가 적어놨네. 아, 저런. 박수근의 고목과 연입니다. 근데 저 위에 고목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잘랐어요? 어? 바람이. 네, 가을 바람. 아니야, 여인이 잘랐어. 저것도 이제 박수근 작가도 그 전통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굳이 뭐 제 짐작으로만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어떤 그 시련과 고통이에요. 그걸 크게 국가의도로 확장하면 그래서 6.25 이런 식으로. 기타 뭐 여러 작품들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시. 그래서 이 작품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난이 이렇게 휘어 있죠. 계속 휘어 있죠. 이게 이제 뭐 주사 선생이 저 그 제주도 이비 이후에 과천 계실 때 그랬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작품인데, 난이 휘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만큼 풍파를 겪었다. 당신이 일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맨 끝에 여기 있는 게 추사예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추사라고 하는 그 낙관을 딱 찍고 이게 나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야. 그러나 그런 험한 세월을 거쳤지만 이렇게 그 꽃대를 고지 세우고 불어오는 바람에 난을 이렇게 싹 피운 이 작품은 우리가 보통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을 상징한다 그러면 되게 대나무 아까 풍죽을 위주로 작품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난을 가지고 작품한 것은 제가 아마 이 추사 선생 외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매화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매화를 가지고 팔대산이라고 하는 그 명말 청초 때 하려던 화가가 매화가 이 뿌리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가지가 꺾이고 잘린 그래서 망한 명나라를 상징한 이런 어떤 그 작품도 있는데, 이 작품은 그런 점에서 기존의 어떤 그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는 화목이 예를 들어서 대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난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난의 형상을 통해서 그런 어떤 풍죽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천지등머리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천지등머리는 광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윗부분에 있는 그 화재 또 정말 그 철학적으로 굉장히 뭐 어려운 화제이면서 또 뭐 나는 그 논란을 이렇게 또 그 뭐랄까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화제인데, 자, 또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서로 비슷비슷하게 그 상징적으로 통하는 그런 그 어떤 형상들이 있죠.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그 휜 그 형상,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정의 풍죽도, 세 번째 그림은 누구 그림인지 모르시죠? 저게 바로 이제 이응로, 고암 이응로 화백의 풍죽도입니다. 자, 좀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여기 여기 꽃대롱, 여기 이렇게 그 앞에 불어오는 바람에 그 맞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어떤 의사들 모임에서 한번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야 저거 S라인이다 그래요. 저 대나무 S라인. S라인. 저 대나무가 저렇게 S라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했어요. S라인 대나무도 있을까요? 느낌이 있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것을 우리가 진짜 저런 대나무가 있냐 없냐라고 따지는 것은 하수들이야. 김익 교수님. 잠깐 이거 다 찍고 오니까 조심하세요. 찍고 아 그래요? 또 이런 게 들어가 재미는 있어 근데. 이게 동양 그림은 사의적
뜻을 그린 그림, 사의적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냥 자연물로 보지 마시고 저걸 사람으로 비유를 해서 보세요. 그럼 이제 근데 그 저런 그 대나무 같은 경우는 결국 저게 대나무가 사람의 몸이라 한다면 내 몸에 팔이나 다리가 하나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꿋꿋이 새롭게 그 어떤 그 생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사 세안도의 왼편 이 오른편으로 한 가지 있죠. 다 그게 다 서로 통용되는 그런 맥락이에요 이게. 자 이제 아까 그 브리설란도의 뭐 화제라고 하는데 화제 보면 주사 선생님이 20년 동안 난을 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난 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데 20년 동안 난을 안 쳐요? 그러니까 난 하나 치는데도 뭔가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정말 그 어떤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던 그런 정말 그 꼼꼼한 그게 바로 사자입니다. 이 역사의 어떤 그 기록관들은 어느 하나의 어떤 그 사관들은 그래요 그게 그런 맥락으로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연사출 성중천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저 우리가 저 일반 작가들 보면은 가끔가다 자기가 어떤 글씨 써놓고는 뭐 우연 뭐 어쨌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연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흥이 나야 돼요. 흥이 나야 돼요. 그 흥이 난 상태에서 내 흥이 난 마음을 내가 기교적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은 동양대학적 이 차원에서는 굉장히 최고 경제에 해당하는 그런 그 어떤 용어인데 별로는 이런 인물들이 각각 내놓고 우연 뭐 썼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저것은 저 우연과 관련된 그 미학적 의미는 제가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동양예술학회에서 책을 냈는데 거기에 좀 실려 있으니까 나중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의자연성 등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더 참조를 해 보세요. 그다음 이제 성중천 저게 이제 사실은 그 또 굉장히 이제 해석 자체가 또 다양하고 또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그동안의 그 저때 천자는 어떤 자연이에요. 어떤 본래 모습, 어떤 본성.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난을 쳤는데 그 친 난 속에 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롯이 다 표현되어 있더라. 근데 그런 내 마음 속에 그렇게 오롯이 표현된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그래서 이제 유마의 불이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해서 꼭 이런 그림은 한 번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런 정황이 아니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갑자기 우연히 붓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옆에 항상 이 먹을 갈아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먹동이라는데, 그 먹동이라 하는 인물이 이제 그 먹동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림을 이제 난을 치는데, 그러면요 이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난을 치면요 옆에서 싹 기회를 보고 있다가 확 그냥 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호탈이라 그래. 호탈. 그래서 동양은 호탈 문화가 있어요. 그럼 이제 뺏긴 사람은 하하하하 웃지. 왜? 아니 내 작품을 그만큼 좋게 평가한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작품 못 보세요? 누가 뺏어가요? 아니 돈을 해놔야지. 아니 돈은 그러니까 생각 20년 동안 제가 난을 안 치던 게 이제 그 실제로 주사 문제 보면 나와요. 저 글귀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사 선생님이 난을 치는데 당연히 이제 옆에 있던 저 오소산이라는 있는 분이 보고서 호탈하는데 가소롭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주사 선생님 화제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주사 선생이 조금 거친 말로 표현하면 나 잘났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한 대 하나씩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불가유이 요거 있죠. 그다음에 선 요글자. 이게 이제 객자가 아니야. 이게 객자 같으면 제가 말하지 않죠.
이게 선 요거 여기 윗부분이 비우예요. 비우고 밑에가 각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는 뭐냐면 바로 요 글자 비우자에다 밑에 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떨어질 낙자의 그 고어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걸 이제 선객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식한 게 탄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선의 어떤 경지에서 떨어진 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을 하나씩 넣어요. 그걸 좀 이따 또 하나 발견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드릴 텐데. 이제 주사 선생님은 이제 뭐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이제 그 이와 입서 차원의 어떤 그 선비 기운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차원의 예술을 특화시켜서 군자 예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군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타인과의 어떤 그 구별짓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면은 일단 봄이라는 계절, 봄처녀? 시집가네. 또는 이거 다 이거 그러네. 그냥 제가 이게 강의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올리면 안 돼. 봄처녀 바람났네. 뭐 등등. 봄이 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그 자연의 원리가 그렇답니다. 자연의 원리가 여성들로 하여금 그런 호르몬을 이렇게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 자, 이게 이제 봄은 이제 우리 이기동 선생님이 이제 뭐 전공이시지만은 그 형이사학적 차원의 인이라고 해서 천지생물지심을 인이라고 이제 주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지가 그 기운이 모든 만물을 생하게 하는 마음을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 인의 예지할 때 인. 그 이제 형이사학적 우주론 차원을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또 인을 생의 뭐 생도 뭐 또는 생리, 생의 이치 뭐 등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시적 정치로 이렇게 풀이한 대표적인 게 바로 시경의 도요라고 하는 시예요. 복사쿠시 필무렵. 아리따운 아가씨 시집가네. 시집가서 시집간 남편 집안 잘 이렇게 뭐 부유하게 하고 이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한다. 그런데 이 그런 과정이 춘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춘자가 뭐 여기 다들 19살 이상이죠. 뭐 춘화, 매춘화 때 상당히 좀 거시기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봄춘자에 담긴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작품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또 김혁 선생님 읽어보세요. 가려서 못. 그래, 네. 적설만산, 강빙난간, 치하춘풍, 내견천심이라 거사제 라고 하는. 자, 이때 이제 적자를 보세요. 적자. 싸울 적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풀초변이 있는 적자를 쓰셨어. 잘 보세요. 위에 풀초변이 있죠? 저거 여러분들 저글자를 써서 공무원 넣으면 그냥 나갑니다. 오자라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추사선생 아니면 또 알 수 없는 그런 또 아주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게 이제 한나라 비에 저글자가 있어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씩 써요. 그러니까 저걸 만약 알았다 하면 이제 추사선생한테 대접받겠지. 모르면 그래 너는 평범한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적설만산. 온 산 눈이 가득 쌓였어. 그래서 강빙, 강이 얼었는데 난간, 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난간에 기대어 이런 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걸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게 도교 쪽에서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아주 단단한 흰돌이에요. 이 돌이 기본적으로 양기의 응집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산에 가실 때 바위 큰 산 이런 산 있죠? 그런 산은 막 기가 막 팍팍 풍겨요. 그래서 이제 도인들이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난간이라는 게 저게 보니까 물론 이제 막 물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근데 저 문구에서는 저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우연해지다 보니까 아주 흰 돌로써 그러니까 돌도 그 안에 그 응집이 그 강한 게 있어요. 이게 그만큼 기가 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강이 얼었는데 어느 정도 얼었어요? 어? 그렇지. 영하 몇 도? 최소 한 20도 정도 되는 그 날짜가 일주일 이상 가야 강이 얼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단단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 산 흰눈, 강의 얼음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색깔로 말하면 흰색밖에 없잖아. 흰색밖에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추울 수가 없는 그런 시절. 그런데 손끝에 뭐가 불어? 저 이제 그 난 간자도 원래는 그 위가 저 획이 짧고 아래가 길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위가 길죠. 이거 역시도 고무조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강이 얼었다는 그 상징을 위를 길게 해서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지할 때 하자를 보세요. 좀 특이하죠. 아래로 쫙 뺐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손가락 자체의 길이라고 그러고 이 손가락이 그 가장 이 말초신경이 예민한 데가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 끝에 뭐가 불어요? 춘풍이 분다는 거지. 근데 저 춘자가 좀 야해. 눈 밝은 분은 보실 거예요. 자. 저 춘자 위에 꼭대기가 좀 야하죠? 그래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막 강한 어떤 그 양기가 위로 팍 솟구치는 듯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풍자를 보시면 여기 저 벌레 충자 있죠. 여기 벌레 충자 안에서 꿈틀꿈틀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벌레들은 이제 땅 속에 있으면서 이제 저 계절이 뭐냐면 동지예요. 이게 동지 때 우리들은 모르는데 땅 속에 있는 이 벌레들은 알아요. 이제 몸에서 뭐 따뜻한 기운이 오네 하니까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 현상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기분 좋으면 어깨가 들썩. 그게 바로 뇌자를 그렇게 표시하는 게. 어깨 들썩. 그런 상태에서 이제 쥐역으로 말하면 이제 이 지뢰 복괴에서 지뢰 복괴가 아니라 중지 건괴에서 지뢰 복괴로 넘어가는 바로 동지를 이렇게 그래. 그러면 동지가 동기에 동지 나올 때 바로 이게 여기에 천심이라고 하는 단어. 빵구 눕고 있죠, 이 심자. 이 마음 심자 어때요? 또 그렇게 보니까 빵구 눕고 있잖아. 웃는 얼굴. 그리고 이제 밑에 이런 이걸 쭉 보세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조형성이 뛰어난. 그래서 제가 이걸 강의했더니 추사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 캘리그래퍼라고. 그 한자 이렇게 캘리그래퍼 저 미술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럼 이 난들은 지금 보인다고 해야 이 난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춘심에서 엄청 거린다. 이제 보면 와 봄이다 하고 이제 막 그냥 이렇게 막 손을 솟구치는. 그래서 이제 봄을 상징하는 좀 야한 그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뭐라고 돼? 여기 이제 신윤보. 자세히 안 봤죠? 저 글귀. 저 사시 장춘도예요. 사계절에 그냥 항상 어느 계절? 기봄. 긴 봄이다. 이 그림 관련된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네. 두 분이 지금 뭔가 그냥 근데 이제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이제 이게 녹화된다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는 미인도 신윤북에 미인도의 옆에 있는 그 화제를 보면 반박 흉중 만화 춘. 그래서 이제 이 옷구름을 살피면서 앞에 있는 어떤 한량을 바라보는 이
미인의 마음속에는 춘이 들어있다 이거지. 춘. 인터넷에 강남 미인도가 있더라고. 지뢰 복괴. 아까 말씀드린 그 복, 기견 천지시모인자라는 이 천지지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 용어가 특히 매화를 읊을 때 많이 나와요. 매화가 이제 그 추운 겨울을 거치고 봄에 피우잖아요. 그럴 때 이 천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소광절 동지음, 여기 저 동지는 자지반이요 천심은 무개이라 할 때 천심, 여기 이제 다 그런 어떤 용어들이에요. 우리 저 김혁선님 좋아하는 현주도 나오는 현주. 현주, 저 천주 미방담이요 대음은 성정희라. 현주. 현주는 그냥 맹물이에요, 맨주. 맹물. 과거에 술 없을 때 맑은 증류수 같은 것을 올렸거든. 또 제주에도 현주. 자, 이제 문자형 사공기, 우리 추사 선생이 그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러 다양한 예술 철학 미학 관련 대표적인 게 바로 문자형 사공기. 사공기는 이미 청나라 시대에 오게 되면은 서화 쪽에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즉 무슨 이야기냐? 제대로 된 예술을 하려면 책을 몇 권 읽어라? 10,000권을 읽어라. 동만권서라는 동기창이가 이야기한 동만권서 행만리로를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서권기를 읽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서권기 자체는 바로 이제 사기예요. 선비의 기운. 근데 문자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어떤 서화 미학을 전개한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조사하는 거 바로는 이제 추사 선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권기는 많아요. 서권기는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추사 선생이 많은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뭐 서권기 쓰시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문자의 향이 있다. 이 문자향 자체는 사실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는 여기 문자 이게 지금 향 있어요? 없어. 없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글에서 이런 적자. 이 글자를 알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봤어야 돼? 한나라 때? 특히 서한시대 그것도. 뭐 이런 비문을 본 사람은 이 적자가, 이게 쌓일 적자의 어떤 그 동일한 글자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까치 락자. 이런 것들도 문자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 있는 사람이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벌써 이 그 문자 향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문자 자체만 딱 보면은 내가 그만큼 많은 책을 봤다 또는 어떤 역사를 안다 이런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씨만 딱 보면은 벌써 이 글씨에서 뭐가 느껴져요? 향이 느껴져야 되지. 주사의 학문의 향, 인품의 향, 어떤 예술 철학에 대한 향, 이 향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침계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체면을 세운 게 있는데, 요즘 중국에서 전예해행초라는 우리가 한자는 이제 서양 보통 오체를 가지고 이제 그 창작을 하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그 이제 한때 학술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서로 이렇게 논의 대상이 됐던 것은 육체라는 걸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장공자라고 하는 어떤 중국 학자가 오체 이외에 육체를 우리가 이 서예에 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게 한참 막 논란이 벌어졌는데, 우연히 저한테 뭐 어떤 분이 좀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마침 저 추사 그 서화의 아까 구별짓기라는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우연히 이제 이 작품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채가 아니라 예서의 해설을 가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합체자라고 그래요. 합체자. 합체자. 근데 이 침계를 보다 보니까 그 합체자라는 그게 딱 나오더라고,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거 일반적으로 이 서예가들이 썼으면 이거 이게 글씨냐고 이렇게 할 만한. 나중에 자세히 보세요. 합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이거예요. 그 이제 거기다 옆에다 쓴 저 제발에 보면 여기 옆에 이제
내가 이 글씨를 왜 썼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쭉 뭐 침계라고 하는 그 윤정인이라고 하는 분이 글씨를 자기 호를 써달라고 해서 뭐 30년 동안 고민하다가 뭐 못 썼는데 이제 내가 썼다라는 등등의 글이 쭉 나와요. 이게 그만큼 대단한 그 완전히 프로 중에 프로예요. 글씨 이 침계라는 글씨를 자신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씨도 있어요. 자신이 그건 그냥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선비들이 그냥 아주 잘 쓴 선비가 쓴 글씨나 똑같아요. 이게 별 맛이 없어. 근데 이건 사실 괴예요, 괴. 다른 식으로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뭐냐 요즘 이제 뭘 많이 봤어요? 북주시대 금성문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 해서와 예서 합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을 내가 응용해서 이 침계라고 하는 요 글씨를 썼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글귀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써서 보내가지고 좀 한국 서예에 좀 체면을 좀 세웠습니다.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자, 합체자. 이게 이제 앞서 이제 주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수당내 진사왕 맹법사 등의 이제 비와 관련된 건데 이런 식의 이제 비에 아까 이야기한 뭐 예서와 해서의 어떤 결합이 있다는가 등등 그런 어떤 글씨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수식란이라고 하는 요 수식란이라고 할 때 이 숫자와 연계된 이런 그 난의 어떤 그 이 뭐랄까 난입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장 어렵다라고 이렇게 주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예사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이제 북송대 휘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글씨는 잘 쓰고 황제로서는 빵점인데 예술가로서는 최고의 이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물. 아주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이 수금체라 그래 수금체. 그 마르고 이 강철 같은 그런 어떤 그 기가 있는 체라고 하는. 근데 저 수금체는 망국체라 그래. 이것만 쓰다가 나라 망했거든. 자, 그런 점에서 이 휘종의 수금체는 좀 부정적인데 이 정섭의 수죽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정섭의 수죽. 옆에 이 오른편에 있는 죽석도는 저건 그 중국 서화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나무를 그리면은 괴석을 작게 그렸는데 이 그림은 그걸 깨고 괴석을 크게 그리고 대나무를 작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옆에 있는 화제가 또 그런 걸 쭉 설명하면서 이거야말로 어떤 창의적 예술 세계의 어떤 한 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런 식의 이제 수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태우석 같은 걸로 비유하면은 이제 옆에 있는 그런 태우석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 정원 태우석 가운데 가장 크기가 큰 태우석이 한 6m 정도 되는 태우석인데 그 관은봉이라고 하는 소주에 있는 그 관은봉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태우석인데 자 저런 걸 보면은 인간으로 비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올라요? 응? 어느 정도 나이 먹고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고생 많이 힘들군. 그러나 꼿꼿한 그러니까 이제 꼿꼿한 선비 내지는 도사 등과 같은 옆에다가 그 아까 장난으로 내가 모 법사를 넣었다가 뺐어. 뺐지. 잘못 오면 이 인터넷 공격당해요 제가. 수라고 하는 이 용어, 요 용어 자체가 또 동양 어떤 그 서화미학 또는 이제 기타 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수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 깡마른 선비의 어떤 탈속적 그런 어떤 그 이미지와 같은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만한 사람들은 뭔가 우리 해민 스님이 보니까 수네. 그렇잖아. 아주 그저 깡무러시면서 그냥 꼿꼿한. 그래요. 아이고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해민 스님. 이렇게 수경이라고 하는 용어로 주로 많이 수경 말랐지만 아주 그냥 굳센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의 이미지를
난 잎에 표현한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 붓의 어떤 그 세우는 거나 기타 그뭐 난의 어떤 잎의 어떤 그 율동감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게 그건 보통 그 경지에 있는 인물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저런 점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통해서 추사가 타인과 다른 예술과 비교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잡이에요. 섞인다. 섞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또 예술적 차원으로 말하면은 그게 바로 광기예요. 광기.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고답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걸 하려면요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머리에. 다른 게 그 다른 거라고는 그렇지 이제 뭐 요즘 우리가 뭐 콘실리언스 해서 뭐 융섭이니 뭐 융합이니 뭐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주사 선생님이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그것의 어떤 이 미학적 용어의 하나의 용어가 괴고 확장하면 광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은 안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저는